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미래 세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연금학교 4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1강을 통해서 진보 진영에 존재하는 연금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시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젠더, 청년, 연금 약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연금 개혁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성별 연금 격차 문제라던가 등등 제도상에 존재하고 있는 연금 약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개혁 과제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다음으로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이제 연금 개혁의 과정과 그리고 그 안에서 부딪혔던 일련의 이야기들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그 강의로 준비한 주제는 실제 지금 2023년 제5차 재정추계를 지나서 지금 또다시 지난 연금과 관련된 제도개혁 논의가 지금 국회를 비롯해서 좀 전국적으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좀 우리는 앞서 들었던 다양한 연금과 관련된 어떤 고민들 속에 실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풀어보고자 좀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1강과 2강과 3강 이 세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어떤 것들을 좀 다시 리마인드 한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추가로 더해서 조금 한국적 맥락에서의 연금은 어떻게 도입됐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좀 우리가 이 연금 개혁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대변해서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 아시다시피 전 국민의 좀 2,200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에 가장 규모 있고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점적인 제도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직장 가입자로 첫 가입을 시작을 합니다. 연금액의 지급은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영 수입으로 당해년도 연금 수령자에게 좀 지출을 하고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이제 적립식으로 해서 1,100조 정도의 기금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 이 기금 축적을 통해서 수급자들에게 소득대체율에 따른 연금 수급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자 그리고 기금 수입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향후 70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연금의 어떤 재정이 어떤 추이 그리고 어떤 추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연금의 5년마다 한 차례 진행하는 연금의 재정 추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좀 기본적인 틀거리로 시작을 해서 좀 한국 사회에서의 연금은 좀 어떻게 도입됐고 발전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 된 것은 1973년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권 군부 독재 시기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당시 72년도 10월이죠. 10월 유신이 발표가 되고요. 유신의 가장 중점적인 어떤 산업 목표는 중화학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사회적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중화학공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수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에서 내수 자원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의 취지에서 좀 기금을 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금 달성됐다. 그래서 처음에 시민들의 노후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보다는 그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근데 73년도에 연금법이 제정이 됐는데 바로 연금 제도가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73년도죠. 이제 73년도 초에 발생했던 오일 쇼크 때문에 긴급 조치 3호가 발표되고 이 긴급 조치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연금제도 도입이 좀 무기한 연기 됐고, 이게 실제 제도로 시행되기까지는 1986년 한 13년 정도 뒤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1986년 이때 당시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이죠. 제5공화국인데요. 국민연금법을 개정을 했고 2년 뒤인 노태우 정권 과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제도로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면은 이때도 여전히 좀 이 기금을 모으는 거, 국민연금 제도가 약간 노후 안정을 위한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국내 SOC 사업을 진행하고 농어촌의 발전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조금 시작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거기다 아시다시피 이제 3조 호황이라던가 이제 고성장 시기를 계속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시민들은 연금을 가입할 유인이 별로 없었죠. 노후가 훨씬 시장을 통한 어떤 자산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관점에서 처음에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할 때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라고 하는 3%의 요금으로 70%의 내 평생 소득의 70%, 평균 소득의 70%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굉장히 저부담, 복지라고, 고급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통해서 5년마다 3%씩 올리는 걸로 9%까지 보험료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은 됐지만 이때 보험료를 3%, 소득대체율 70%라고 하는 이 수치가 이때 당시로부터 지금 한 4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감각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때 당시는 이제 고성장 시기였고 국내 총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그 수급자에 대한 여력이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맞춰서 기금이 좀 조성이 되니까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회재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나 그걸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어떤 그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진행하진 않고 기금을 이제 투자를 통해서 기금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93년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서 연금기금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재정을 만들었던 기금을 재투자해서 SOC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연금 기금을 통해서 농어촌, 이제 도로를 건설한다던가 등등 사회 SOC 사업을 투자를 했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기금이다 보니 시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료라고 하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내 보험료로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느냐라고 하는 비판, 내 노후 자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쓴다라고 하는 비판이 쇄도했고 결국에 이제 위헌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위헌 소송 이후에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1999년에 이 법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고요. 2001년에
그 공공관리기금법에 예탁했던 그 예탁금 또한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로 이런 그 연금이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보험료율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굉장히 높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우려에 대해서 첫 번째 개혁, 제도 개혁을 했던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1998년이죠. 그 60%로 낮추고요. 그리고 그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이때 98년부터 5년에 1세씩 해서 2033년에 65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연금 수급 그 나이로 알고 있는 65세는 2033년부터 기준입니다. 이렇게 좀 1차 좀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이때 당시 이제 소득 대체율을 낮추기는 했으나 이제 보험료율을 그만큼 기금 수입 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험료를 높여 나가는 제도 개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후 정부들에서도 이제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은 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 월급 그리고 내 임금에서 몇 퍼센트를 떼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좀 주제여서 그만큼의 좀 정치적 리더십을 가졌던 정부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1999년에 처음에 이제 연금 제도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대상으로 했던 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 99년 전국민 연금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고요. 농어촌 거주자 지역 가입 확대, 그리고 1999년에 도시지역 가입까지 확대가 되고 이제 2003년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체 모든 한국 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전국민 제도로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03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그 재정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은 70년을 두고 재정 계산을 합니다. 이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가입을 하고 신규 가입자와 그리고 신규 가입자가 수급을 하기까지 어떤 일련의 시간차 그리고 70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보험료가 높은 급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기금이 지속적으로 쌓인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소진될 수 있고 적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정 계산을 했고요. 1차 재정 계산을 하니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2036년에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엄청 깜짝 놀란 거죠. 제대로 이제 재정 추계를 해본 적이 없다가 2003년에 불과 30년 뒤면은 적자로 돌아서고 47년에는 우리 기금이 다 소진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정부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뭐 저는 이제 기억할 수 없는 나이긴 한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체감을 했는데 과거 한 20년 전에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연금제도 연금 무용론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8대 비밀 이런 루머가 돌게 되고 그리고 당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 완전 이게 잘못된 어떤 제도 다 뭐 이렇게 등등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국민연금 안티 사태로 인해서 당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75%가 국민 연금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 내가 돈을 내 가지고 이것을 왜 국가가 마음대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내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불신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다가 당시 이제 정부가 개혁안으로 제출했던 보험료율은 15.9%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정부안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제 9%에서 16%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보험료를 올리자,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10% 가량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파격적인 제안 인 만큼 그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심했죠.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민연금 8대 비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떤 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연금 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의 이제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굉장히 넘쳐났던 시기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아무래도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왜 이 연금제도가 안정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좀 신뢰가 쌓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퇴직연금의 법정 연금화가 이루어지고요. 네, 이거 뒤에 보고요. 2006년에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됐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보험료를 내가 내도 3, 40년 뒤에 내가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불신 내지 아니면은 제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종의 우려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법의 국민연금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연금이 고갈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가가 이 지급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어떤 문구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2006년에 이제 지급보장 명문화를 시도했는데 이때도 기재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기재부는 만약에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게 될 경우에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와 함께 이제 기재부의 반대로 그 무산이 됐었고요. 이때 이후로도 한 2차례 정도 더 이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좀 기재부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좀 무산이 됐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조규홍인가요? 이름이 맞나요? 예, 조규홍 장관도 국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법제화의 지급 명문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이거는 이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맥락이 빠질 것 같아서 넘어가긴 할 텐데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법제화라고 하는 것이 그 명문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 다 지급이 되는 거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 무책임하게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고라고 하는 예를 들면 사회적 제도 그리고 이 사회의 생리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다른 종류의 개혁에 대한 것이 아닌 그냥 법제화로 모든 걸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조금 우려 섞인 좀 이야기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드디어 좀 큰 폭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요.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조정. 이제 무려 그 기존의 60에서 40%로 20% 가까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도를 하지 못했고 좀 강력하게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개혁을 이제 노무현 정부를 과정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보험료율이 아까 16%에서 보험료율과 관련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보험료율을 개혁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조세개혁 과정에서 저항이 가장 큰 부분이어서 이것을 설득해내는 데에 많은 정책 리더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좀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에 2차 재정 추계를 해서 이 개혁을 통해서 2044년에 기금 적자고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되는 것으로 적자는 8년, 고갈은 13년 정도 연장이 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3차 재정 계산을 했고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2014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연금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후퇴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조금 더 축소된 대상 계층이 축소된 기초연금 이제 70%의 노인에게 월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뒤에 잠깐 더 볼 텐데 이 70%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 그리고 어떤 사회적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도입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합적인 기준이나 준거라고 하는 것이 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좀 뒤에서 이게 실제 노령연금은 이제 노후 빈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차원의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70%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뭐 소득 기준도 아니고 왜 70%인가? 100%도 아니고 뭐 50%도 아니고 뭐 이런 좀 물음이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공무원연금, 이제 국민연금 외에 이제 특수직영연금, 그래서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 연금 가운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이제 공무원연금입니다. 이제 공무원연금은 93년도 이미 기금 적자가 있었고 2002년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서 일반회계로 이 기금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2015년에 이루어진 것은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대체율은 인하하는 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적자 3조 2천억 정도의 일반 회계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고 향후 5년간 32조 정도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어야 하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재정 계산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장미 대선을 지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재정 계산을 했더니 2013년과에 비교해서 그 기금 수지 적자 시점이 땡겨지고 기금 소진 시점도 3년 정도 땡겨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금 소진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연금 개혁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2018년에 이제 향후 미래 사회를 추계하는 것이다 보니 학교 출산율이 몇 명 정도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금 수입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저출산의 케이스를 저위 기준으로 해서 1.05명을 했습니다. 이 1.05명이 2060년까지 연 1.05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입니다. 근데 이제 불과 5년 만이죠. 그리고 5년 만에 0.78명 정도까지 이제 인구 이제 저출생 뭐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출생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현상에서 봤을 때 이후 재정 계산에 있어서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재정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좀 문재인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입니다. 이때 당시 그 정부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안이 총 4가지 안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는 현행 유지안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 강화, 현행 유지하는 뭐 그대로 제도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10만 원 인상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되고 소진연도 필요보험률 밑에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으로 해서 소득 대체율을 오히려 높이고 보험료율은 12% 정도로 3% 정도 늘리는 그리고 네 번째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2로 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이제 10% 높이고 보험료율은 13%로 진행을 하는 안입니다. 참 근데 이제 이 네 가지 이제 개혁의 정부안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그 소위 문제의식과 실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좀 괴리된 상황에서 이 개혁안들이 좀 도출됐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재정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자체가 굉장히 막 절대적이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이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어떤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후 지금 세대가 기금 적립을 포함해서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이후 기금 소진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수급자들의 연금 수급액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미래 세대의 어떤 연금 부담, 그 조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정해 나가고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는 보험료율 보다는 조금 실제 알맹이가 좀 빠진 연금개혁안으로 좀 발표가 됐다. 그리고 밑에 이제 소진연도 필요보험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금 뭐 아시다시피 뭐 적립식으로 했다가 기금이 소진되면 이제 부가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가 방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때 당해년도 필요한 수급자들 의 연금액을 실제 일하고 있는 경제 인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그것을 좀 충당하는 것인데 필요보험률이 24.6%고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안으로는 31%까지 높아지는 실제 이제 미래 세대의 연금 부담은 전혀 낮아지지 않는 어떤 개혁 방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구체적인 표로 됐고요. 이때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방안과 관련된 이제 설명이 오른쪽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내 평생 소득의 평균 금액의 몇 퍼센트를 보장할 것인가입니다. 근데 그 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메꿔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보험료율은 진짜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함께 올리는 것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실제 재정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좀 방치됐던 거였고요. 결국 이제 근데 이 네 가지 안 모두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다음 정부로 넘어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에 제5차 재정추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대외적으로 밝혀졌고 3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재정추계 결과 이제 수지적자 시점이 1년 앞당겨졌고요.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정도 앞당겨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게 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어떤 문제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이 그 계산에서 좀 드러나게 되니 실제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뭐
구성하게 될 예를 들면 정당들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에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쟁점이었습니다. 아마 뭐 토론회 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안철수 당시 후보죠. 당시 후보께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연금 개혁과 관련된 모든 후보의 통일된 어떤 개혁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걸 꼭 이번 정부에는 개혁에 꼭 성공하자. 그게 이제 개혁의 방식과 어떤 제도 개혁의 이것은 좀 구체적인 합의는 아니었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가지 당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지금 당대표시죠.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시고요. 두 분은 연금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혁을 일어나겠다. 그리고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 안철수 당시 후보는 보험료율 인상이 중점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 2023년 3차 제도 개혁의 국면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 이제 국민연금 개혁 이후에 15년 만에 좀 국회에 이제 국민연금 특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작년 10월, 11월 정도에 구성이 됐고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에는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뭐 비교섭단체 지금 아마 정의당에서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금특위는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들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주문이 내려집니다. 네, 그리고 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그 방안을 제출하고 이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견수렴기구, 뭐 대타협기구 등을 좀 구성해서 이 구성안에 대한 어떤 국민 시민적 동의성을 높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연금개혁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연금특위의 첫 구상. 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요. 근데 아마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연금특위가 지난 1월부터 2월, 3월, 4월까지 좀 어떤 과정 속에서 논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일단 뭐 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합의도 하지 못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 대화기구 아니면 전문가 중심으로 모여서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대국민 설득해 나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 국회가 선택한 방식은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도출하고 그 도출한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론을 만들고 그 공론의 내용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동의성이 높은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근데 뭐 이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굴레 속에서 좀 내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원래 3월 말 정도까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안을 발표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안은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인 뭐 수치, 약간 모수개혁 핵심적 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모수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인 보험료율이라던가 뭐 소득 대체율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뭐 실질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등등등등의 방안이 있는데 좀 가장 핵심적인 개혁
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안 중에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보험료율 문제와 관련해서 뭐 내부적으로는 한 15%, 12에서 15% 정도까지는 일정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라고도 들립니다만은 연금특위 의원들이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시민적 정서, 약간 조세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조금 반응이 되면서 언론에서 보험료율을 막 15%까지 올린다고 한다. 이런 식의 조금 언론이 좀 나가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로 민간자문위원회는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좀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연금특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모호한 어떤 이 결과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 좀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연금의 보험료율이랑 소득대체율이 아닌 기초연금, 뭐 국민연금, 뭐 특수직영연금, 뭐 퇴직연금 등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좀 논의하게 되는 2기 연금특위가 지금 다시 좀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연금과 관련된 개혁 과정이 이렇게 또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굉장히 지금 큰 상황. 인데요. 근데 좀 한 가지는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연금특위와 예를 들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올해 이제 10월에 이제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정부안이 어떻게 도출되고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대국민 설득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냐, 그리고 제도 개혁에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중요해져 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안 됐을까? 좀 단적으로는 좀 약간 두 가지 단면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한쪽에서는 연금과 관련된 이제 부채 규모를 지나치게 과대하게 해석해서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좀 불신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좀 연금 폭탄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부채 규모라고 하는 것의 어떤 내용에서 조금 좀 극단으로 좀 치우쳐진 어떤 상황,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그 60년에서 저희가 60년대에서 몇백 배의 경제 성장을 한 것처럼 지금 시대로부터 몇십 년 뒤에는 또 몇십 배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노년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의 조금 허무맹랑한 이쪽도, 그 둘 사이에서 지나치게 재정의 지속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리고 한편으로는 괜찮다 이대로, 그리고 재정 추계는 신뢰할 수 없다, 재정 추계를 신뢰할 수 없다라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좀 두 가지 좀 극단적인 어떤 의견 사이에서 좀 합의하는 어떤 것을 좀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비추어진 국회 내에서의 어떤 논의의 어떤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뒤에 나지만 저희가 미래 세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지금 연금학교이고, 저희가 이제 연금유니온이라고 하는 뭐 청년 유니온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연금유니온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좀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뒤에 연금 개혁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사이 그 두 가지 좀 극단적으로 분단된 어떤 진영적 그 담론 사이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연금유니온의 발족 취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약자의 시선에서 좀 연금개혁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고요. 뭐 한 가지 그는 빈곤노인 문제 여전히 우리 노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이 굉장히 빈약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10년간 OECD 국가 이제 고령형 인구 이제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봤을 때 4.4%로 OECD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노인 빈곤율은 43.4%에 달합니다. 이 43.4% 이제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의 하위 소득을 위치하고 있는 노인 세대를 말합니다. OECD 평균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 이고 이 기초노령임금이 도입이 되고 그 노령연금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빈곤율도 똑같이 조금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특별하게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폐지 줍는 노인분들 시급 948원, 하루 11시간. 그리고 첫 고독사 작년 이제 말에 공식 통계가 발표돼서 3,378명 정도가 노인이 홀로 돌아가시고 계신 것이 발표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뭐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의 극단적인 어떤 사례 내자 아니면 굉장히 빈곤한 어떤 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이러한 모습이 일상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노후소득을 책임져야 할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좀 직접적인 어떤 반증이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에 가입한 분들 가운데에서 60%는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을 가입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봤을 때 소득 하위 20%는 평균 가입 기간이 81.18개월 밖에 되지 않고 소득 상위 20%의 가입 기간은 151.79개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득 분위별 최소 가입 기간의 충족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는 35%밖에 10년 이상 가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득 상위 20%의 경우에는 76.12%가 10년 이상 가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뒤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45%, 5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연금제도에 밖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제도의 틀거리 안으로 포섭하고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더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 훨씬 더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약자의 시선, 여성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성별 연금 평균 가입 기간, 여성은 96.67개월인데 비해 남성은 136.41개월로서 거의 평균 40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최소 가입 기간 충족 비율은 여성은 40%, 남성은 78%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에서의 어떤 노동시장의 격차만큼 노후소득에 있어서도 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으로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성별로 연금 평균 수령액을 살펴보면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연금 수급 인원은 여성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 노인 전체 인구 가운데서 24.1%, 그리고 남성은 남성 노인 전체 인구 중에 45% 정도로 비율만 봤을 때는 남성이 연금 수급자가 2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 2강 때죠. 저희 뭐 유족연금이라던가 아니면 그 여성 출산 크레딧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 때도 그리고 젠더에 따른 노동시장의 어떤 그 격차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노후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연금액이 굉장히 크다. 이제 뭐 이런 상황적인 요소를 볼 수 있겠고, 성별 임금 격차가 고스란히 연금 격차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수급하고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30배 정도 많은 게 지금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약자의 수당 하나 더, 노인과 여성, 그리고 마지막은 비전형 노동자입니다. 이제 비전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전형적인 정규직, 비정규직 내지 아니면 뭐 계약직 내지 아니면 뭐 정상 출퇴근을 하는 노동이 아닌 뭐 파견, 일용, 뭐 15시간 미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이제 프리랜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733만 명 정도가 지금 사업소득 기타소득세죠. 3.3%를 내고 그것으로 생계를 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연 1,5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금 통계를 살펴보면 이 700만 명 중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374만 명, 절반 정도고요. 절반은 납부 예외자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의 경우에 뭐 단기 프로젝트가 반복되고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소득 자체가 평균 소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 소득의 9%를 다 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노후 준비가 어려운 뭐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어떤 개혁의 과제라고 하는 것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여성 성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비전형 노동, 프리랜서, 그리고 뭐 프리랜서 도시지역 가입자의 연금 가입 부담이 너무나도 큰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 세대의 어떤 사각지대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그 노인 세대를 부양할 의무가 지어져 버리게 되는 미래 세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미래 세대의 시선으로 본 연금 개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고갈 시점 빨라지는 국민연금 2055년에 연금 바닥난다. 국민연금 고갈은 태생적인 운명이다. 왜 불신이 높게 빠졌는가? 뭐 이런 등등의 올해 이제 재정 추계가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좀 그 고갈 시점을 중심으로 한 조금 공포를 조장하는 다양한 언론의 기사들, 그리고 좀 트래픽이 찍힐 만한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지금 청년 세대 20대, 30대들 같은 경우 좀 보편적인 인식이 내가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과연 내 노후에 이로운가,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가입한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2030에 바라보는 연금, 국민연금,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20, 30대 3,000명에게 물어봤을 때 55.5%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사회의 제도,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시민들,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이 사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제도에 대한 어떤 불신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가는 어떤 개혁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시사직격에서 6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더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60년대생이 온다. 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 그러니까 60년대생이면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부모님 세대, 소위 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고, 그때 당시 연평균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60년생에서 70년에 10년간 연간 출생아가 100만 명을 상회했고, 향후 10년간 1천만 명의 노령 인구가 연금 수급 연령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인구 출생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순간순간마다 인구 정책의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출생률이 굉장히 적은 거는 저는 좀 집단적인 출산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은 솔직한 말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누군가는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에 과연 우리가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순수히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 가운데에서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엄청난 이제 사회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불쾌함마저 좀 드는 어떤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어떤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노년 부양비는 여기 보시면 될 텐데, 생산 가능 인구에 비해서 이제 노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62년에 82.6명,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100명이 있을 때 노령 인구가 82명이 되는 어떤 추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령 인구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하게 재정에 대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네, 더 이거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요. 만약에 현재 재정 추계상 발표된 예를 들면
55년에 기금이 소진되었을 때 이후에 필요하는 어떤 수급액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뭐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된다 내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민총소득 내지 아니면 GDP,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으니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주장부터 뭐 다양한 난립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는 걸 반해 수급,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수급하는 이들의 돈을 책임져야 되는 경제활동 인구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 비율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2060년에는 30% 가까이, 그리고 2080년에는 35% 가까이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좀 미래 세대의 지금 이제 보험료를 저희가 9% 정도를 내고 있는 것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이 부담을 넘기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입니다. 이제 연금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이제 저희 일강을 통해서 진보 진영의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리고 뭐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어떤 관점의 어떤 토론들이 막 각계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진보 진영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기에 3만과 4만처럼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 내지 45에서 50 정도로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만이 해야 된다라고 것이 보장성 강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벗어나자. 그리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지속 가능성 또한 함께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좀 연금 개혁안이 좀 토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저희 연금 유니온의 좀 가장 굵직한 좀 방향성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이렇게 지난 저희 3월이죠. 지난 3월에 전태일 재단에서 이렇게 4월인가요? 예, 4월에 미래세대 일하는 시민의 연금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고, 당시 이제 프리랜서, 뭐 청년, 뭐 여성, 그리고 노년 인구, 노년의 어떤 관점에서 이 연금 개혁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목소리와 함께 미래 세대와 일하는 모든 시민, 그리고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를 위한 어떤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연금에 실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실질적인 어떤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기 위한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시작을 했다. 그리고 오늘 이 연금학교도 이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층적 연금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일강에서 되게 많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현행에서 단기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과정 가운데서 노인빈곤율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을 좀 연금화하고 지금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이 소득대체율에 어떤 비례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씩 높여가는 과정에서 좀 높여가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최저보장소득을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노후빈곤 문제에 어떤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세대와의 사회 연대를 위한 좀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은 필수적입니다. 연금뿐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노후 부양을 위한 사회적 지출의 부담은 건강, 의료 뭐 등등등등등 굉장히 지출이 커질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국가재정 의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특수직영연금의 파이가 좀 많이 잡혀 있는데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이제 사회복지 예산의 가장 큰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적연금 입니다. 이제 국가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해서 그 무한한 재정으로 모든 시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다 뒷받침할 수 있으면 모두가 좋은 유토피아와 로맨틱한 어떤 낭만적인 어떤 사회가 구성될 것인데 결코 저희는 그러한 유토피아적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와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첨예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대비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왔던 현 세대로서의 어떤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제도 틀거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몇 %까지 올려야 되는가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겠지만 이것에 대한 인식 없이 연금을 다가서고 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발상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관점에서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소득 소득 하위 20% 그리고 가입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의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5가 되고 43이 되고 47이 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체감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게 그 실제 연금약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너무 단적으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 기간을 10년을 채울 수 있냐 없냐. 안정적인 일자리에 일을 할 수 없는 이들 시민들이 연금 가입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필요하는 문제이지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 지금 2028년까지 낮추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득 대체율을 다시 높이는 방식으로의 어떤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 세대의 보험 노후 보장 비용 부담을 훨씬 더 높이게 되는 어떤 결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가입기간 확보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표는 뭐 앞서 1강 때 나왔던 표를 그대로 좀 왔습니다. 10년 가입, 20년 가입, 30년 가입, 40년 가입이라고 하는 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실제고요. 오히려 이제 소득 재분배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탑재하였다라고 연금제도는 이야기하지만 이 표를 보았을 때는 상한 소득자와 어떤 저위 하위 소득자 간의 가입 기간에 따르는 그 연금 수령액의 격차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역진성이 나타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가입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거 크레딧 제도를 통한 가입 기간 확보라고 하는 것이 연금 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이 키워드를 그러니까 달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이 확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자료집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기초적이고 굉장히
얕은 수준의 어떤 크레딧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입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어떤 크레딧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소득,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명목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미션으로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와 연결돼서 이제 실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의 소득이 낮은 낮은 이제 일하고 있는 이제 노동자와 이제 사업장의 이제 두루누리 보험료라고 하는 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이제 그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그 사회보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면 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가 꼭 10인 미만이 아니라 10인 이상 기업들 또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연금약자의 시선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처럼 사용자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이들 에게 그러니까 도시지역 가입자라고 할 수 있죠. 도시지역 가입자들이 연금액이 너무 크게 부담되어서 가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를 들면 농어촌 농어민들께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처럼 도시지역 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의 어떤 개혁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제 잠깐 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노인 빈곤 문제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이제 이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 노인연금에 대한 좀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잠깐 넘어가고 한 가지 문제 의식을 공유드리자면 기초연금이 소득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이 아니라 노인 비율 70%라고 하는 노인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노인 소득 보장 기준에 맞춰서 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실제 이제 이 70%라고 하는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노후 빈곤에 과연 진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합리성을 가진 어떤 대안적 어떤 답변으로 이것을 좀 사회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제 생각이 저희 연금유니온의 좀 생각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노후 빈곤율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자료집에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현행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이 46.5%입니다. 1인 가구. 근데 이제 현행 기초연금, 지금 기초연금이 30만 원이죠. 현행 기초연금의 10만 원 추가 지급 시 12% 감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액이 조금 인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실제 노후 빈곤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소득 기준을 조금 합의하고 그 소득 기준 밑에 이제 노령 인구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증적인 어떤 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실은 이제 1차 때 회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시간이 1시간 지금 한 10분 정도가 됐습니다. 네. 좀 마지막 마무리를 낙관론과 징벌론 그 사이에 사라진 세대공존과 사회연대라고 하는 말로 좀 설명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연금개혁 2023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연금개혁의 어떤 미션이 무엇이냐, 이거는 2023년 21세기판 세대공존의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있는 그대로의 어떤 현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미래, 그리고 이것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도 낙관하는 아까 말씀 낙관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세대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놔서 계속 부채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잘못된 지금 제도 개선이다라고 하는 좀 과도한 징벌적인 어떤 그 사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이제 지금 현재 세대의 어떤 책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 세대와의 어떤 그 연대는 우리는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사회연대적 어떤 관점은 좀 사라진 채로 좀 강대강의 어떤 그 분열된 한국 정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연금 유니온은 그 이러한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문제의식을 좀 기반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각 계층 그리고 각 세대의 그 연금약자를 그 대변하는 단위들이 요구하는 연금개혁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정부 입법 예고안이겠죠. 그 예고안에 대응하고, 그리고 지금 연금특위에서 원래 이제 계획상으로는 이제 공론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어떤 다양한 세대와 계층과 입장과 어떤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이 좀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그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사회적으로 내고자 합니다. 좀 오늘 그 미래 세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연금학교 이제 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온라인에 계신가요? 이름을 알고.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외롭게 혼자 이렇게 듣고 계셨겠지만, 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온라인에 계시기도 하니까 혹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뭐 질문이나 아니면 연금 유니온 향후 활동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고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그 연금 유니온 함께 꾸려가야 할 분들과 함께 해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은 오늘 좀 끝나고 뒤풀이를 예정을 하고 있었으므로 뒤풀이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혹시 남겨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채팅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저희 연금학교 4강까지 모두 함께 이렇게 참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금학교를 넘어서서 좀 연금개혁과 관련된 좀 다양한 공론회장, 논의회장을 좀 온라인, 오프라인 뭐 등등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 이후로도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세대 일하는 시민의 연금유니온 연금학교 4강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